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오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를 죽이려던 시어머니가 탄 독을 남편이 먹고 쓰러진 사건이에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애운이 정말 없었어요. 25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거든요. 두세 번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지만 모두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첫 번째 남친은 데이트 비용을 항상 반반씩 내자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제가 생일 선물로 산 시계를 팔아서 친구들과 술 먹는데 썼더라고요. 두 번째는 만날 때마다 전 여친 얘기만 하다가 결국 전 여친한테 돌아갔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야근한다고 하면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회사까지 따라와서 창피를 당한 적도 있어요. 친구들은 제가 눈이 높다고 핀잔을 주곤 했지만 저는 그냥 생각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 좋았을 뿐이에요. 까탈스럽거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남자들을 보면 첫 만남에서 자기 연봉 자랑하거나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보다는 제 자신을 가꾸는 데 집중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죠. 특히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자주 가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는 저와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평소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순식간에 중국 전체가 봉쇄되고 항공편이 끊어지면서 저는 완전히 발이 묶였죠. 호텔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편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똑같이 발이 묶인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중국어도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대사관에 연락하고 긴급 항공편을 알아보는 일까지 모두 그분이 해주셨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현지 중국인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구해왔다는 거예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것도 미리미리 구비해 두시고 저한테도 나눠주시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분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온 나라가 코로나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저를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덩어리 취급했거든요. 친구들도 연락을 피했고 직장 동료들도 저를 멀리했어요.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다른 손님이 저를 보고 저 사람 중국에서 온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면서 피하더라고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묵살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고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같은 처지라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긴 통화를 하게 되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척척 도와주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는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좋은 글귀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추천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직접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시고 읽고 나면 같이 토론도 해주시더라고요. 여행 얘기를 하면 본인이 다녀온 곳들의 숨은 명소들까지 알려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었고 어느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분도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고백해 주셨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이전의 남자친구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깊이 있는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진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유부남이라는 거였어요. 다만 아내와는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면서 곧 이혼 절차를 밟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을 원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유부남과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분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며 이혼 후에 꼭 결혼하자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외동아들인데다 10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면서 저와 뱃속의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소식을 들으시곤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저를 극진히 대해주셨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신 중에 불편한 게 없도록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출산 후에 살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새 아파트였거든요. 평수도 40평이 넘는 큰 집이고 인테리어도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임신 축하 선물로는 외제차까지 사주시고요. 처음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10년 동안 손주를 기다려왔는데 이제야 생겼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정말 복받았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동안 연애 못한다고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시집 잘 간다며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친구는 너 혹시 로또라도 산 거야? 어떻게 이런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어? 라고 하기까지 했어요. 이혼 절차 때문에 혼인신고는 출산 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이혼 서류까지 보여주시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하셨거든요. 법원에서 나온 공식 서류였고 도장까지 다 찍혀 있어서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왕비 대우를 받았어요.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배가 나오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임산부용 베개며 매트리스까지 새로 사주시더라고요. 태교에 좋다고 클래식 음악 CD도 잔뜩 사다 주시고 태교 여행까지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출산날이 왔어요.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보다 더 긴장하시더라고요. 분만실 앞에서 내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었어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축하 선물로 현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임신 기간 내내 받은 선물들도 그렇고 이 정도면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편한 마음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전혀 그럴 필요 없다며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더욱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요. 육아를 도와줄 유모까지 구해주시고 제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온갖 신경을 써주셨죠.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보내주시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산후도우미까지 고용해 주셨어요. 귀한 2대 독자를 낳아준 제가 집안의 귀인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유난히 잘해주시는 건 좋았는데 가끔씩 이상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건강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하면서 제 몸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 써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불편한 점은 없는지 수시로 안부를 물어보시고 몸이 빨리 회복되라고 직접 보약까지 다려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약이 정말 문제였어요. 냄새부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일반 보약 냄새가 아니라 뭔가 쓰고 역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약재 특성상 그런가 보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쓴맛을 넘어서 뭔가 독한 맛이 나더라고요. 목구멍까지 따가워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다 마셔야 한다며 계속 챙기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대신 먹으라고 했지만 이건 산모를 위한 거라며 꼭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정말 먹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대신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약을 마시고 나면 계속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색도 점점 안 좋아지고 식욕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냥 피로해서 그런 거라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보약을 잘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더 자주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매일같이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다 대신 드셨죠. 점점 안색이 나빠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입에서는 피까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침 그날도 시어머니가 보약을 들고 오셨는데 남편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제가 사실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제 대신 보약을 드셨다고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 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시더라고요. 내가 뭘 한 거야? 라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급히 시어머니의 단골 약사를 부르셨는데 그 약사분도 상황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게 올라가 있고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시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제서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준 건 보약이 아니라 독이었던 거예요.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약초를 우린 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먹으면 간이 서서히 녹아서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독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몇 개월만 더 마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아들이 이혼남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며느리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아서 더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나타나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계획이 정말 치밀했다는 거였어요. 저를 서서히 아프게 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거래요. 그러면 아들이 상처받지도 않고 원래 며느리와 다시 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독을 먹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게 분명한 살인 미수인데 그 독을 자기 아들이 먹게 되니까 이제 와서 울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혼인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보여준 이혼 서류는 가짜였던 거죠. 시어머니가 인쇄소에서 만든 위조 서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법적으로는 원래 부인과 혼인 상태였어요. 원래 부인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와 동거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대요. 단지 시어머니가 저를 없애고 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거래요. 정말 온 가족이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살인교사 미수죄로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더라고요. 원래 며느리도 나타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원래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독을 구하는 것도 도와줬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살인교사 미수와 위조 서류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아파트와 양육권을 모두 넘기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가짜 이혼 서류를 보여준 것부터가 저를 속인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목숨을 노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치가 떨렸지만 아이 때문이라도 합의를 해줬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원래 며느리는 절대 제 아이에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남편도 월 일정에게 양육비를 보내되 직접 만나는 것은 금지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이 모든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저와 손주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세요. 들리는 말로는 남편이 결국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지가 간을 기증해서 수술은 성공했지만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해요. 원래 부인과의 재결합도 물 건너갔고요. 원래 부인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거든요. 손주도 잃은 시어머니는 아픈 아들 병간호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법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매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제가 그 보약을 계속 마셨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대신 마셔줘서 살았지만 그 남편마저 저를 속였던 거잖아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를 금이야 오기야 아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게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 많은 선물과 극진한 대우도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소중한 아이를 얻었거든요. 비록 아빠는 없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 모든 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제게 온 천사예요. 지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직도 그 사건이 꿈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음식을 권하거나 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공황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은 의심부터 하게 되고요.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상담 선생님 말씀으로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 이상 치료받으면서 잘 극복해봐야죠.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